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첫 시를 쓰게 될 김경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목이 이것은 나의 첫 시입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는 첫 시이고 첫 시이어야 하고 또한 첫 시가 아닐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가 한 시인의 다른 시집을 읽고 또 같은 제목의 같은 주제를 가진 또 다른 시도 또 찾아서 읽고 심지어는 10년 전에 읽었던 시를 다시 읽기도 하고 보들레르나 말라르메처럼 100년 이상이 지난 시인의 시를 다시 또 읽기도 해요. 그 이유는 그 시인이 변모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주제와 제목이 같더라도 시적 표현이나 시적 변모가 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10년 전의 나와는 그 시를 받아들이거나 만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를 첫 시로 읽습니다. 만약에 모든 시가 첫 시가 아니라면 교과서에 이것은 시입니다 라고 단 한 편에 암기할 시가 나오면 되겠죠. 근데 그것은 뭐 정의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는 있지만 어쩌면 시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시는 첫 시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첫 시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에서는 모든 시가 첫 시라는 말은 독자의 입장에서의 말이라면 첫 시이어야 합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요. 모험을 무릅쓰고 쓰지 않은 글을 우리가 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늘 새로워지려는 모색, 그런 모색이 없으면 당연히 쉽게 굳어지고 정체되고 낡아버리겠죠. 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의 정치와 향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체되고 굳어버리고 낡거나 늙은 시를 우리가 시라고 하지 않고 또 그런 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늙은 시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늙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새치가 생기고 기운이 없어지고 주름이 생긴다는 게 뭐냐 하면 새로 생겨나는 세포보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세포, 죽은 세포가 더 많아지는 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늙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시가 늙어버리거나 낡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는 시는 우리가 이거는 시야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얘기하는 한 모든 시는 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를 쓰는 사람, 시인은 죽어야 사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아니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죽어야 사는 자라니. 근데 이거를 그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죽으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괴테가 뭐 죽어라 그리고 나서 되어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토마스 만이 시민의 죽음이 시인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시민으로서의 가치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가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가치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하는 첫 시를 늘 읽고 첫 시를 쓰려는 마음, 시인의 마음은 그런 시민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제거한 다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야지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가 첫 시예요.
첫 시가 아닐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도 우주의 원리, 진리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는 언뜻 우리 모두가 합의할 게 뭐냐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거는 맞아. 그거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라고 모두 수긍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든 물질이든 변화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물학적으로도 생로병사가 있고 또 생주이멸, 성주개공 해서 우주도 그리고 물체도 생명력이 있는 어떤 생물도 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든 몸이든 쇠도 녹이 슬고 유리그릇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녹는다고 하죠. 유리가. 이렇게 해서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실 중에 하나인데, 그 진실 앞에서 시적 변신이라는 거는 그 진실 변화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거를 두려움 없이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오히려 나는 똑같은 시만을 쓸 거야 라고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렇게 될 리도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것은 나의 첫 시입니다 라고 정했는데, 여러분들 그래 첫 시를 쓰는 마음가짐은 나도 이렇게 생각해 라고 수긍을 하셨는지 또 동의하시는지 공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뭐 제목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시를 출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하필이면 시일까? 왜 시에 매료되고 문학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고 싶었지? 왜 하필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시를 다 이렇게 쓰시고 그러신 분은 없으실 것 같는데, 처음 시작은 아마 모두가 읽는다는 것, 뭐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읽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문장이나 어떤 한 권의 책을 봤을 때 눈으로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장이나 그 한 편의 시가 나의 뭐 상황이든 나의 마음이든 나의 미래든 그 문장이 나를 들어준 것 같아 라는 경험들이 모두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표현하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 표현의 욕구도 있지만 어쩌면 그 한 권의 책, 한 편의 시가 나의 것에 공감을 해주고 나를 들어줬었던 어떤 그 순간부터 나도 누군가의 말을 또는 그 마음을, 그 삶을 들어주고 싶어. 그걸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들어주고 하려고 했을 때 그거는 생각보다 많은 시인도 그렇고 여러분도 크고 높고 그리고 막 번쩍번쩍 빛나고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려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밤에 날개를 잃어버린 어떤 뭐 나비나 잠자리 아니면 말은 못하는데 그 한 구석에 있었던 돌이나 무생물에게까지도 그 이야기를 한국어는 못하는데
한국어로 그 소리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 거기에서 우리가 시에 처음 매혹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왜 조용한 것이잖아요. 입이 없고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작고 미미하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를 쓸 때 보통 왜 시들에 뭐 환희를 노래하고 나의 기쁨을 노래하고 이런 밝고 명랑하고 이런 게 왜 많이 없어요? 라는 질문들을 가끔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이렇게 환희에 가득 찬 함성이나 기쁨의 웃음소리보다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의 소리 없음에서 귀 기울여려는 하는 그 마음은 고독이나 쓸쓸함이나 슬픔의 감정 이런 것에 에서 먼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설가인데 다자이 오사무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고독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 말이 이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한 장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시포스라는 신화적인 인물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돌을 굴리면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시시포스라는 그런 신화의 인물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죄를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영원의 죄로 벌로 그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올리는 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현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 코린토스라는 지역의 왕이었다고 하는데 자기 형제를 이제 제거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통째로 다 차지하려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욕망도 보이고 그리고 제우스 신이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아이기나라는 여성을 납치를 했는데 당연히 딸이 없어졌으니까 그 아이기나의 아버지가 엄청 찾았겠죠. 내 딸 아이기나 어디 갔을까 하고. 그런데 그때 협상을 합니다. 시시포스가 그 강의 신과 내가 당신 딸이 어디 갔는지 알려줄 테니 나에게 그때 그 마침 코린토스가 굉장히 가물었다고 하는데 가물었으니까 우리에게 우리 땅에 그 물을 좀 대주면은 내가 당신 딸 아이기나가 어디 갔는지 알려줄게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협상으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제우스 신이 아이기나를 납치한 걸 고자질을 합니다. 협상의 달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참 대단한 제우스 신을 배신하고 대단한 결심을 한 의인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시시포스의 대담한 이제 행동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일부였던 재생을 믿고 그러니까 그 원시 모신의 세계에서는 죽음과 삶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 있고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삶과 죽음에 있어서 이제 뭐 미라도 마찬가지지만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구원이나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 비슷한 그리고 착한 일을 하지 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건 뭐냐면 그 천국이라는 세상 아주 좋은 낙원의 세상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게 있죠. 구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현대 와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얻게 된 것이 뭐냐면 죽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받는 거 이외에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보장받는 것으로서의 노력으로서의 삶, 그래 열심히 일을 해서 천당 가야지, 낙원을 갈 거야, 이런 것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면 삶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시시포스가 또 이제 인간으로서 죽음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느 날 찾아오죠.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찾아왔을 때 타나토스를 꽁꽁 묶어버려서 죽음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그때는 지상이나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죽음이 잠깐 아무도 죽지 않았던 세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신들의 세상에선. 그래서 다음으로 2차로 시시포스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시시포스를 이제 그 저승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당연히 신들이 출동할 것을 알고, 시시포스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그 시장 한가운데 자신의 그 장례를 치르지 말고 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죽음의 신의 세계, 지하 세계에 갔을 때 내가 장례를 그래도 치러야 되지 않겠소 하면서 나에게 잠시 말미를 달라. 그래도 시장바닥 한가운데 있는 내 시신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오 해서 마음 약한 신들이 잠시 돌려보냈을 때 죽음으로부터 다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역시 다시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거를 피하려고 꾀도 부려보고, 어떻게 보면 사기도 치고, 신들을 상대로 이런 옛날에 신에게 저항을 하거나 신의 섭리에 반항을 하면 벌을 받는 그런 그 인물이 아니라, 1차적인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좀 복잡한 인물인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벌을 받게 되고, 지하 세계에서 그것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시시포스가 영원히 굴러 떨어지는 돌을 영원히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시시포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현대인과 신화적인 여러 인물, 신화 인물들 속에서 많이 겹쳐진 부분이 많죠. 우리는 분명히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데도 또 월요일이네, 또 다른 보고서를 쓰는데도 또 보고서 써야 되는 날이네, 또 미팅이 있어, 또 듣기 싫은 수업이 또 있는 월요일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쳇바퀴를 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일상 속에서 생계나 아니면은 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굴레와 같이 하루하루를 사는 현대인, 그게 이게 무슨 의미지? 나의 삶에서 이 일상이 차지하고 있는 게 100%야. 이 일상이 되게 무의미하네. 그렇다면 삶은 뭐지? 이 운명이란 건 무엇일까? 그게 마치 또 떨어지는 돌을 다시 올려야 하는 시시포스의 운명과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까미가 그래도 이제 까미만 해도 많은 시간이 지난 작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시시포스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조리 문학, 행동을 이야기하고, 현대인이 이 시시포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행동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거를 까미가 얘기를 했죠. 근데 시시포스가 신들을 속인 죄로 끊임없이 굴러 내려오는 돌을 다시 올려야 하는 건 분명히 운명이고, 이것이 시시포스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다. 그렇지만 단지 올리고 굴러 떨어지고 다시 올리는 그 반복, 죄에 대한 벌로서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떨어진 돌을 보면서 다시 자신이 그걸 올리면서 그것이 또 떨어질 것임을 안다라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 올리기 위해서, 또 이거를 다시 밀어 올리기 위해서 내려와서 바위를 향한다. 이것은 수동적인 벌을 받는 자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정신이자 그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는 스스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절망을 뛰어넘는다. 그가 능동적인 행위자지 수동적으로 신의 그 벌을 받는 수동적인 운명의 굴레 속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포스가. 그래서 시시포스의 말없는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러한 능동적인 행위자이므로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지 신의 것이 아니며 그 바위가 그의 것이다 라고 까미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건 만약에 시시포스가 이런 부조리한 현대인의 모습 더하기 시인이라면 그는 굴러떨어져 내려오는 바위를 다시 굴려 올리는 운명 속에서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고 발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바위가 물론 지하 세계이므로 거기에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비가 내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가 오거나 젖거나 또 뭐 이렇게 살짝 거기에 묻은 모래가 다시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것을 보고 자신의 운명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바위를 굴렸다가 바위가 내려오면서 다친 개미나 그 곁을 잠깐 날아왔던 새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시인이었었다면 시시포스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는 자, 행동하는 자, 거기에 더하기 또 다른 지옥에서 벌받는 자 이외의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공상이 너무 많이 가나요? 저의 공상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나비라는 시가 시시포스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잠시 자기의 어깨 위에 어쩜 나비가 앉아서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나비가 앉았다면 시시포스도 이런 시를 생각하거나 이 나비의 마음도 들어주려고 그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어떤 시적 상상력을 펼쳐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이조 야소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머지않아 지옥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기다리는 부모나 친구에게 난 무엇을 가지고 갈까? 아마도 나는 주머니에서 파리해진, 찢겨진 나비의 시체를 꺼낼 것이다. 그 안에 나비가 있었나 보죠. 주머니 안에.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고는 건네면서 아마 거기에서 만난 부모나 친구나 다른 생물에게 이렇게 그 나비를 건네면서 말을 할 것이다. 나는 일생을 아이처럼 쓸쓸하게 이걸 쫓고 있었습니다 하고 되게 뭔가 회한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나비를 쫓지 않는 그런 삶은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시시포스였다면 그가 받는 벌과 그의 죄 사이에서 무엇이 더 발생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공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출발하는 지점은 이렇고요.